주요 공기업 NCS 기출보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1번과 2번의 문제가 세트형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코레일 문제가 되겠네요. 한번 보죠. 자, 다음은 코레일의 맞춤형 우대 예약 서비스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식으로 그 주어지는 자료들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소제목들이죠. 소제목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해당 내용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소제목만 훑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뭐 당연히 시간이 넉넉하다 그러면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셔도 되는데 일단 저도 시험을 보러 들어가거든요. 시험 보러 들어가서 실제 문제들을 좀 접해보면 이게 문제를 급하게 접근하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 때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은 놓치는 게 생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제로 갔다가 선택지를 보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틀은 소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지만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딱 보고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가면서 문제에 갔을 때 답만 체크하면 되는 그런 형태들도 한번 해볼 만한 풀이법입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오히려. 자,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포인트를 짚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는 제가 사실 설명드릴 게 없거든요. 포인트 짚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는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옳은 것,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내용 일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도 옳지 않은 설명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내용 일치의 형태입니다. 물론 주어지는 상황이 다른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상황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용 일치다. 그래서 포인트를 짚고 가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맞춤형 우대 예약 서비스 원콜 서비스. 그러니까 이것은 맞춤형 우대 예약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원콜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로 고객이나 장애인 등 인터넷 예약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한 우대 예약 서비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체크할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대상 고객을 보시게 되면은 만 65세 이상의 경로 고객, 일종의 노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상위 등급이 있는 유공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대상 고객에서 나올 만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입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신분증, 복지카드, 유공자. 됐죠? 이런 것, 유공자증,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 방법 자체도 단순히 어떤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역방문, 대상자 확인은 앞서서 얘기했던 가입 방법에 있던 신분증, 복지카드, 유공자증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인정보 입력 및 활용, 동의. 그 다음에 결제, 신용카드 정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우대 서비스는 추가 등록 없이. 왜냐면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하겠다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공 서비스는 그 우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철도 고객센터로 전화했을 때 상담원이 우선 연결이 됩니다. 보통 상담원 연결할 때는 대기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선적으로 즉 일종의 대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대기 없이 우선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승차권 대금 결제 기한을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유보다. 그러니까 대금 결제라는 것이 애초에 그 예약했을 때 내는 것이 아니라 20분 전까지로 유예해 준다. 가능하면 늦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콜, 우리 앞서서 봤던 원콜 서비스가 뭐 부제목, 제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콜이라는 게 나오고요. 보시게 되면은 전화상으로 결제 발권, 전화 예약 후 역에서 발권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화상으로 결제도 하고 그 다음에 발권도 하는 겁니다. 발권이라는 게 뭐예요? 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발권이라는 것 자체를 전화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극장 같은 데 가시게 되면은 요즘에는
많이 못 가긴 하지만 극장에 갔을 때 발권을 안 해도 입장할 수가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오죠. 그죠? 아니면 무슨 뭐 톡이 온다든지 해가지고 요거를 보여주고 들어가는 형태. 그런 거라고 보시면 일종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과 내가 아는 정보들을 융합을 해서 머릿속에 남기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콜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핵심 내용답게. 자, 맞춤형 우대 서비스 대상자가 철도 고객에게 전화 예약 후, 자, 조금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에 어느 정도는 얘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불편함 개선을 위해서 전화상으로 결제, 발권을 하는 원스톱 예약 발권 서비스다. 대상 고객이 결제, 발권까지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일반 휴대폰, 그 다음에 코레일톡, 미설지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오히려 훨씬 많죠. 일반 전화기보다. 그래서 일반 휴대폰이 무슨 말인가 싶은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코레일톡 설치자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일반 휴대폰이라는 건 뭐예요? 스마트폰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 휴대폰과 그 코레일톡 미설치자는 승차권 대용 문자가 발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용이에요. 대용. 이것만 가지고도 발권 받은 거기 때문에 뭐 탈 수 있거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승차권 대용 문자에다가 티켓 혼용 발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차권 대용 문자에 대해서는 자,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네, 그 정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회 예약 및 발권 가능 매수는 2매다. 자, 2매다. 공공 할인은 중복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선택지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 중복 할인이 된다 이런 말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왜 나오는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려고 주는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을 거면 주의사항 따로 안 줘요. 됐죠? 주의해라, 요거를 기억해라 이 얘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승차권 전화 예약 후 결제 기한 3회 초과로 자동 취소 시 6개월간 서비스가 제한이 된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3회 초과니까 3회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3회까지는 괜찮다. 그 다음에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반기별 예약 부도 실적이 예약 부도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예약 부도라는 게 뭐예요? 예약을 해놓고서 실제로 결제를 하지 않았거나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3회 이상인 경우 다음 산정일까지 우대 서비스 제한. 여기서는 그 예약 부도 실적이 3회 이상이 3회가 포함이 됩니다. 그죠? 다음 산정일까지 우대 서비스가 제한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콜 서비스를 이용한 전화 결제 방법은 철도 고객센터 전화하면 상담원이 어떻게 돼요? 우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대상자 유형에 따라 예약하고 그 다음에 승차권 예약, 그 다음에 ARS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정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어떤 스토어나 이런 데서 결제를 할 때 카드 번호를 매번 입력하나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매번 입력했습니다. 지금은 등록되어 있는 카드가 자동으로 결제되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지문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서로 매칭을 시켜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권되고요. 그 다음에 발권 완료가 되면 문자가 전송이 된다. 그 다음에 코레일톡 가능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서 그 문자만 올 수도 있고 문자와 티켓이 발권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휴대폰을 이용한 승차권을 발권을 원하지 않는 경우다. 그러면은 전화 예약한 다음에 역창구에서 발권할 수도 있다. 물론 취지 자체는 뭐였어요? 역에서 발권하는 것이 좀 번거롭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물론 역창구에서 발권도 가능합니다. 저는 가끔 지금 최근에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일부러 역에 가가지고 표를 사기도 해요. 낭만이 있기 때문에. 됐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체가 아니라 돈을 뽑아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입금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예외사항을 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차 내에서는 승차권 대용 문자의 운송 정보와 승객의 신분증, 승무원 이동 단말기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서 됐고 그 다음에 대상 외 타인 이용이 적발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임승차. 30배 정도인가요? 자, 그렇게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을 한 번씩 잡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들을 붙여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형태로 만들어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1번.
다음 중 맞춤형 우대 예약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유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유공자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전화를 통해서는 우대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전화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 신분증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복지카드. 이것도 다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원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자, 여기서 반드시라는 표현 때문에 좀 망설였을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보통 반드시랑 무조건 이런 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맞습니다. 왜냐면 사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화결제 발권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가 있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제가 되거든요. 자동 결제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정 하나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에 따른 발권 방식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죠. 발권 방식은 뭐예요? 실제로 역에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없다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있다. 예외사항을 둔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A씨는 맞춤형 우대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KTX를 예매하고자 한다. A씨가 전화를 통한 발권 및 결제를 희망한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 자, 일단은 이 사람이 일반 전화기나 아니면은 일반 전화기 또는 코레일토 미설치자인지 아니면 설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억. A씨가 철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후 ARS가 아니라 뭐예요? 상담원 우선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과 연결이 하고 ARS로는 뭘 하는 거예요? 결제를 하는 겁니다. 결제.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기억 틀렸으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정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예약한 승차권은 복수의 방식으로 발권받을 수 있다. 자, 발급받을 수 있다. 복수 방식이라는 것은 대용 문자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용 문자에다가 뭐가 올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오기도 한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디귿 예약한 승차권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타인에게 양도 못하죠. 타인에게 양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무임승차를 적용한다. 자, 그래서 물론 적발이 안 되면야 적발이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안 되죠. 그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리을 볼까요? 예약 부도가 반복되는 경우에 물론 몇 회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회면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고요. 예약 부도는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우대 서비스 제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네요. 다음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그 독해 유형 중에 전형적인 문제죠.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국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좀 덜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드렸죠? 전 실제 시험을 보러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제목이나 주제 물어봅니다. 이게 최근 트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나 주제 이런 것들도 물어본다. 충분히 국어스러운 것들을 물어본다. 다만 제목이다, 주제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 글 자체를 아우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 전반적인 내용이 제목이 되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내용이라든지 특수한 내용,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라 특수하거나 그 다음에 어느 한쪽에 치우친 내용이다 라는 것은 사실 제목이 되기 힘들고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이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글들은 보통 초반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던져요. 던지고 나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두 갈씩 보통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미갈식이라고 해서 끝에 가서 얘기도 해요. 미갈식의 특징이 뭐예요? 읽다 보면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갈식이나 미갈식 말고 중갈식도 있고 양갈식도 있고 뭐 열거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보통은 두 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글을 읽으실 때는 앞에 있는 내용에 체크를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물론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시고 가시는 게 좋죠. 제목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아, 이 글의 제목은 딱 이거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용일치 같은 경우는 읽어보신다 해도 딱히 기억에 남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제목 같은 경우는 읽어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 우선 제목의 그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대체의학의 의미와 종류, 대체의학이 지니는 문제점, 대체의학에 따른 부작용 사례, 한계와 개선 방향, 연구 현황과 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1번에 의미와 종류가 되려면은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제목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되긴 힘들죠. 왜냐하면 항상 글이라는 것은 문제 제기하고 끝나진 않아요. 문제 제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다? 좀 걸러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대체의학에 따른 부작용 사례. 자, 사례가 제목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사례 같은 경우는 일부 내용이 될 수는 있어요. 내용이 될 수는 있지만 제목이 되긴 힘들다고요. 부작용 사례? 끝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됐죠? 일부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의학의 한계와 개선 방향. 이거는 제목이 될 수 있죠. 대체의학의 한계라는 것은 부정적인 사례라든지 안 좋은 것들을 쭉 내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의학의 연구 현황과 미래. 자, 이것도 제목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2번, 3번 같은 경우는 걸을 수 있고요. 1번, 4번, 5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나 개선 방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내용이 제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대체의학 연구 현황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즘엔 대체의학의 홍수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저는 사실 여기다 줄을 쳤어요. 왜냐하면 일단의 대체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자, 우리가 먹거나 마시는 대부분의 비타민제나 건강 음료 및 건강 보조식품이 대체의학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이니 말이다. 뭔가 계속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이러한 대체요법의 만연으로 자, 등장합니다. 아,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나 보다. 만연으로 한의계를 비롯한 제도권 의료계에서 많은 경제적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체의학은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의 표준화된 치료 이외에 환자들이 이용하는 치료법이다. 일반 의료의 보조요법으로 과학자나 임상의사의 평가에 의해 증명되지 않았으나 현재 예방, 진단, 치료에 사용되는 어떤 검사나 치료법들을 통틀어 지칭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인데 일단은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했어요. 좀 애매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의미를 설명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사전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러나 나왔네요. 그러나라는 것은 역접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뒤집고요. 이 내용 자체가 핵심이 됩니다. 즉 그러나로 인해서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뒤에 있는 내용이 핵심이 된 거예요. 그죠? 앞에서는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을 뒤집는 내용이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아닌 그 외의 의학을 통틀어 대체의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일단은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었는데 대체의학을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아닌 것을 그냥 대체의학이다라고 좀 뭉그러뜨렸습니다. 자, 원래는 1970년대 초반 동양의학의 침술이 미국 의학계와 일반인들에게 유입되고 특별한 관심을 불어일으키면서 서양 의학자들이 이들의 혼잡을 정리하기 위해 서양학 의학 이외의 다른 다양한 전통의학과 민간요법을 통틀어 대체의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 이유로 구미 각국에서는 한의학도 대체의학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의료 이완화된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도 제도권 내에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체의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공식 의학에 속하기 때문에 대체의학이 제외되고 있다. 자, 내용 자체가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고 서양에서는 어떻게 대체의학을 지정했는지를 얘기한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체의학이 대체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뭔가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제외되고 있다. 서양에서는 뭐로 했다고요? 침술, 동양의학 이런 것들을 대체의학으로 봤다. 자, 서양에서 시작된 대체의학은 서양의 전통의학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새로운 치료의학에 대한 관심을 시작했으나 지금은 대체의학은 질병을 관찰함에 있어 전일적인 환자 중심적이다.
또한 자연적인 치료를 주장하는 인간 중심의 한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반적인 상태나 영양 등은 물론 환자의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인 부분까지 관찰하여 조화 균형을 이루게 하는 치료법으로 거듭 진화하고 있다. 내용이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는 보완대체학에서 보완통합의학으로 다시 통합의학이라는 용어로 변모하였다. 자, 일단은 그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앞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긴 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러이러한 어떤 장점이 있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의학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서양에서 분류한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자, 분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하나 열거하겠다는 거죠. 대체의학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류입니다. 여기서 끝내셔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종류가 첫 번째는 이렇다. 동양의학적 보완 대체요법 침술이 포함되고요. 두 번째로는 서양의학적 보완 대체요법으로 최면 신경 언어 프로그램 요법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일치였으면 골치 아팠겠어요, 이거.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동서의학의 접목형 합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종요법, 양자의학, 식이요법 자,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미 일부의 양한방 의료계에서는 이들 중에 일부를 임상에 접목시키고 있다. 대체의학이라고 해서 변방의 의학이라고 봤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류 쪽에 편입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으로 모든 질병을 정복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의학으로는 모든 질병이 정복되어지면 서양의학이 존재할 수 없으며 대체의학이 새롭게 21세기를 지배할 이유가 없다. 한의학은 대체의학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체의학 역시 한의학이 아니며 서양의학도 아니다. 대체의학은 새로운 의학이며 우리가 개척하고 정복해야 할 미지의 의학이다. 자, 끝에가 뭔가 앞으로의 방향성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혀 아니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것은 글을 꼭 다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전체적인 느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지 의미가 등장했잖아요. 연구 현황이나 한계 이런 거 한계 물론 있었어요. 한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게 끝이죠. 그냥 그게 글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계를 지적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와 종류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은 다음 자료를 보고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서 뭐지 싶었어요. 왜냐하면 꼭 문제가 앞에 지문이 하나 있고 그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문제에서 찾게끔 하는 문제 같잖아요. 근데 4번은 세트형 문제가 아니에요. 단독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올더스 헉슬리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는 조지 오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두려움, 통제 이렇게 세로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경고에서는 뭐라 그랬냐? 스스로 압제를 환영하며 압제라는 것은 뭐냐면 권력, 무력 이런 것들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압제라고 하거든요. 자, 스스로 압제를 환영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권력이나 그 다음에 어떤 무력 이런 것들에 눌림을 당하고 싶다 이거죠. 꼼짝 못하는 걸 서로 스스로 환영한대요. 그러니까 지배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해는 안 되지만 스스로 압제를 환영하며 사고력을 무력화하는 테크놀로지를 떠왔던 것이다. 그 다음에 조지 오웰 같은 경우는 외부의 압제에 지배당할 것이다. 자, 외부 압제에 지배당할 것이 조금 관점이 다르죠. 압제를 받는 것은 똑같지만 환영하는 것과 이타적인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 이건 조금 다른 거죠. 받고 싶은 거랑 압제를 받고 싶은 거랑 압제를 받아서 어쩔 수 없는 거랑 이건 좀 다른 겁니다. 반대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두려움을 보시게 되면 굳이 서적을 금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서적을 금지에 대한 두려움. 자, 반대되는 내용이죠. 금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금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 중의적 의미인 것 같은데 금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정도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다. 그 정도의 상황이다. 이것과 서적을 금지해? 안 되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거죠. 이건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나친 정보 과잉으로 수동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정보 통제에 대한 두려움. 자,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예요. 자, 그 다음에 비현실적 상황에 진실이 압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진실 은폐에 대한 두려움. 자, 진실이 압도당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진실이 무시당할 정도가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진실 은폐, 숨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 이것도 약간 반대되는 느낌. 자, 그 다음에 자, 약물 중독 따위의 몰두함으로 인해 하찮은 문화로 전락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통제에 의해 문화가 감옥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자, 역시 좀 다른 느낌입니다.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서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파괴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조지 오웰은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우리를 파괴할 것 같은 두려움. 자, 파괴하는 것은 똑같지만 대상이 다른 거죠. 우리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이 우리를 파괴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어떤 집착, 돈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던 것을 포기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의 올드 석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우리를 파괴한다. 그렇죠? 이건 좀 다른 느낌. 자, 그다음에 통제, 즐길 것을 통해서 통제, 고통을 가해서 통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선택지가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조지 오웰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죠. 그렇죠? 자, 경계하고 있어요? 있죠.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계. 서적 금지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자유. 서적을 책 보는 것에 대해서 책 못 보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번 올더 석슬리는 개인들이 통제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죠. 왜? 스스로 압제를 환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에 조지 오웰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조지 오웰이? 자, 조지 오웰은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죠. 정보 과잉으로 수동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될 것 같다. 이거는 올더 석슬리가 얘기한 겁니다. 오히려 조지 오웰은 뭐라고 했어요? 정보 통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올더 석슬리는 쾌락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쾌락, 즐길 것을 통해서 4번의 내용은 올더 석슬리가 맞습니다. 통제 부분에 있네요. 5번 두 사람 모두 사람들은 자기 파멸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을 느끼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려움에서 각각 올더 석슬리와 조지 오웰이 얘기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입니다. 3번. 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 자, 5번은 계산 유형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리 능력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풀 수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판서를 통해서. 자, A 사진사는 다음 조건과 같이 사진을 인화하여 고객에게 배송하려고 한다. 5곱하기7 사이즈 사진은 최대 몇 장을 인화할 수 있는가? 자, 5곱하기7 사이즈 사진은 몇 장이냐? 몇 장인지만 물어봤어요. 한 장을 인화하는 가격은 4곱하기6 사이즈 150원, 5곱하기7 사이즈 300원, 8곱하기10 사이즈는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각 사진을 인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21,0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인화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일단 식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는 장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4 곱하기 6 사이즈가 150원이니까 몇 장 인화했는지 모르죠. 그럼 150 곱하기 x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 곱하기 7 사이즈가 300원이에요. 그럼 이거 y장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8 곱하기 10은 1,000원입니다. 요게 지금 21,000원 나왔다는 얘기예요. 됐죠? 요겁니다. 당연히 계산의 편의에 의해서 물론 이제 이거를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되긴 하지만 계산의 편의에 의해서 약분을 합니다. 약분. 얼마로? 50으로 할까요? 50? 50으로 약분하면은 3x 6y 50으로 했으니까 20z죠? 자, 50으로 하게 되면은 얼마예요? 4 이렇게 되겠네요. 420 420. 자, 50이니까 21,000원 맞죠? 자, 21,000원이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이런 말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말이 있었냐면
각 사이즈는 적어도 하나 이상 인화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 하나씩 인화를 했다 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씩 인화를 했다. 하나씩은 인화해야 돼요. 무조건.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보는 거죠. 라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씩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문자 x가 1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2장 했다는 얘기입니다. 2장. 됐죠? 자,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좀 정리해 보면 3 라지 x, 6 라지 y 더하기 20 라지 z. 그리고 3 더하기 9, 29. 29를 빼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91.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 시작인데 무슨 시작이냐?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큰 숫자가 기본이 됩니다. 큰 숫자. 이렇게. 큰 숫자가 핵심이에요. 큰 숫자 기준으로 간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작은 숫자부터 하려고 그러면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큰 숫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 장씩은 다 인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x, y, z 같은 경우는 모두 다 0이 돼도 됩니다. 모두 다 0이면 안 되죠. 0이 돼도 돼요. 각각. 됐죠? 그렇다면 0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z가. 됐죠? z가 0인 것부터. 자, 0이면은 391인데 여기 팁이 있어요. 무슨 팁이 있냐면 3하고 6은 모두 뭐예요? 3의 배수거든요. 그거 아세요? 3의 배수가 될 조건. 어떤 숫자가 3의 배수가 될 조건. 어떤 걸까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됩니다. 아시죠? 모르셨다 하더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3, 9, 1. 더해보시면 13 나오죠? 그럼 이거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왜냐하면 둘 다 3의 배수인데 이게 3의 배수가 아니면 딱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가 한 장일 때. 한 장이면 어떻게 돼요? 371이 되죠. 얘네 둘이 더해서. 371. 371도 3의 배수 아니죠? 아, 아니야. 자, 그러면 2이면 어떻게 돼요? 40을 빼게 되면 351인데 351은 네, 3의 배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해야죠. 여기서. 됐죠? 자, 그럼 여기 이제 Z는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Z 물어보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Z 물어본 건 아니었고 Y 물어본 겁니다. 스몰 y. 실제 Z가 2면 스몰 Z는 3이에요. 3. 어찌됐건 간에. 자, 그러면 3x 더하기 6y. 얘가 351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는 거꾸로.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몇 장인지를 세는 거예요. 왜? 얘만 남겨야 되니까. 자, 근데 보시게 되면 6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일단 얘가 되더라도. 6의 배수는 뭐예요? 아, 오늘 많이 나오는데 6의 배수는 2의 배수면서 동시에 3의 배수입니다. 즉 짝수면서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숫자를 한번 나열해 보자고요. 351에서 얘 0이면 안 되죠. 자, x가 1일 때 얼마예요? 348이죠. 348은 됐네요. 348은 뭐예요? 348은 짝수면서 3의 배수죠? 아, 그러면 라지 x가 1입니다. 그러면 라지 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나누면 얼마가 돼요? 나누면은 58입니다. 그렇죠? 라지 y가 58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소문자 y. 소문자 y는 여기다 1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59.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체계화가 돼 있으면 할만한데 안 들어가 있으면은 해설을 보든 강의에서는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렸지만 해설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59장. 특징은 어떻게 잡는다고요? 큰 수. 그죠? 여기서는 y만 남겨야 되니까 이번에는 작은 수. 이렇게 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